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DSM-7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을 넘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설치하셨나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대1의 비율로 DSM-7으로 업데이트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 비율을 반대로 예상했었거든요. 다들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어판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안내도 나오고 나스가 꺼졌다 켜지기도 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딱히 사용자가 크게 작업해줘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없어진 기능들도 있고요. 앱을 바꿔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토스테이션과 모멘츠죠. 이 사진관리 프로그램들이 모두 포토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나스 앱뿐 아니라 모바일 앱도 다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릴리즈 노트를 먼저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지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릴리즈 노트를 보면 이제 USB 동글 같은 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나스에 홈 어시스턴트를 설치해 놓고 IoT 허브로 쓰시는 분들이나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신 분들은 DSM-7으로 업데이트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SMB 1.0이나 구형 SMB 인증 방식인 NTLM V1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 이상 시놀로지 나스에 접속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옵션을 통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보안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NTLM V1을 통해 인증하시던 분들은 SMB로 나스에 접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모두 릴리즈 노트에 적어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제가 쓰던 클라우드 싱크, 하이퍼 백업 같은 프로그램들은 문제가 없었고 도커 역시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SMB 멀티 채널 역시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포토스테이션이나 모멘츠 같은 DSM-7에서 없어지는 것들을 애초에 저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문제되는 것이 더더욱 없었어요. 그럼 DSM-7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장소 관리자입니다. 스토리지 풀 위에 항상 볼륨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어떤 볼륨이 어떤 풀에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적응되니까 이전 UI에 비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 볼륨을 사용합니다. 단일 볼륨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능이냐 유연성이냐를 고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단일 볼륨이냐 다중 볼륨이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풀을 구성할 때 이걸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중 볼륨으로 구축됩니다. DSM-6에서 업데이트한 볼륨과 풀이 만약 단일 볼륨이라면 다중 볼륨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단일 볼륨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미 나스를 포맷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이제 모든 스토리지 풀은 다중 볼륨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 디스크 증설 영상을 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하나 제작할 예정입니다. SSD 캐시 부분도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차 I/O 건너뛰기를 SSD 캐시 사용 중에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변경하려면 SSD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BTRFS 메타데이터 피닝이 생겼는데 이 옵션을 쓰려면 DSM-6에서 생성한 캐시를 깨고 DSM-7에서 다시 캐시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피닝은 SSD의 파일의 메타데이터, 즉 이름, 용량, 수정시간, 권한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의 내용은 아니고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 부가적인 정보죠. 이걸 SSD 캐시에 모두 올리게 되면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파일이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는지를 알아낼 때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메타데이터를 많이 확인할까요? 바로 하이퍼 백업, 클라우드 싱크 같은 백업 프로그램들입니다. 수정된 파일을 찾고 그걸 복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주 백업하거나 자주 스냅샷을 찍는 분이 아니라면 메타데이터 피닝으로 인해서 나스가 빨라진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듭니다. 즉, 가정에서 사진과 영상을 주로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메타데이터 피닝을 사용하더라도 SSD 캐시의 이득을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전히 SSD 캐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SSD 캐시 어드바이저가 조금은 더 똑똑해졌고 BTRFS에서 스냅샷을 정리하는 시간을 별도로 시스템이 부담 없어 하는 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점, 바로 디스크 교체입니다. 예전에는 디스크를 8TB에서 12TB로 바꾸려면 해당 디스크를 강제로 뽑던지 고장 처리를 해서 레이드를 복구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하드디스크가 고장날 경우 데이터가 소실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레이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통해서 복구할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유추하기 때문에 나머지 디스크에도 과도한 읽기 작업이 걸려서 디스크의 수명과 나스의 성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들어간 교체 기능은 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요. 제가 디스크 3번과 4번을 사용해서 레이드 1을 구성한 상태에서 3번 디스크를 5번 디스크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교체가 완료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당 디스크가 비활성화됩니다. 기존에 3번, 4번 디스크로 레이드 1을 사용했는데 이제 4번, 5번 디스크로 레이드 1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기존 방식에 비해 하드디스크 고장 리스크, 정확하게는 가용성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레이드 리빌딩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체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덤이고요. 다만 이 기능은 하드디스크 베이에 한 칸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꽉 찬 상태라면 여전히 예전 방식인 고장 처리하고 복구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DSM-7의 큰 변경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포토스나 C2 서비스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포토스의 경우 사진을 특정 경로에만 넣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만 해봤고 실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2 서비스들의 경우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많고 또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내 데이터 센터도 없고 개인 사용자들은 나스를 구매하는 이유가 용량 부족이나 데이터의 반출을 꺼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 인사이트도 사실 기존에 SNMP로 모니터링이 다 가능한 걸 클라우드로 옮겨온 것인데 정말 관리해야 하는 나스가 수십 대인 기업이나 이걸 도입해서 이득을 볼 수 있지 개인한테는 별로 쓸데가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번 DSM-7 업데이트를 정리해보면 요라네스나 개인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잔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레이드 6의 성능 증가나 소소하게 휴지통 비우는 스케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등 기존 대비 좋아진 것은 확실하니 사용 중인 모든 앱이 DSM-7에서 문제가 없다면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램 1기가 이하는 DSM-7 설치 후 성능이 하락할 수 있으니 램 1기가 이하 모델은 DSM-6에 남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218J는 DSM-6에 눌러 앉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DSM-7에서도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가상 DSM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유하신 나스가 1520 플러스처럼 플러스가 붙는 모델이라면 VMM, 가상머신 관리자를 설치하신 후에 DSM-7 이미지 파일을 시놀로지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DSM을 가상머신으로 실행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머신에서 필요한 앱이나 필요한 설정 등을 미리 테스트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DSM-7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